안녕하세요, 동지들. 많이들 못 읽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약간 어깨가 무거워졌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해한 바를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책은 젠더 고고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가부장제가 인류 태초부터 있었냐? 그건 아니다. 그렇게 밝혀진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장인데요. 선사시대 여성을 향한 몽상적인 시각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조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흑인 여성을 납치하는 고릴라고 하나는 여성을 납치하는 고릴라입니다. 이게 1800년대 작가가 조각한 작품인데 사실 보시다시피 인류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유인원이 있고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어떤 여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이 조각을 보고 인류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너무 거칠게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선사시대에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뭔가 원시 시대고, 어, 어떻게 보면은 유인원, 영장류, 이런 종류의 생물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편견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인간이라고 했을 때 뭔가 남성의 존재가 상상이 되고, 뭔가 여성은 그의 복속이 되는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지속돼 오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력은 선천적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만성이 선사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시각이 있었고, 그로 인해 19세기 말까지 예술, 문학 작품에서 선사시대 남성은 늘 폭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몽둥이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동물을 사냥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두 가지 편견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불가피한 폭력, 그리고 인류 역사가 단일한 경로를 지나 및 발달해왔다.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개념도 사실 레이먼드 다트라는 사람이 제안한 인간 진화 발달 단계 중 하나인데요. 이는 인류의 기원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살인자 원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날 당시에 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다른 영장류가 있었는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그 네안데르탈인을 다 죽이고 이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인류를 제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진화를 해 올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폭력이 어, 필수적인 요소였던 거예요. 근데 저자는 이제 인류 화석을 보면은 폭력의 흔적은 드물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인류 화석이 발견된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치명적 상처가 뼈에 남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치유의 흔적이 남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봄의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 폭력이 나타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뭐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 빙하기에서 지구가 따뜻한 온화한 날씨로 바뀌면서 농경이나 목축으로 잉여 식량이 비축될 수 있었고 그렇게 계급이 나타나면서 불평등, 종교가 나타났다. 이 폭력의 희생자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력의 어떤 뭐랄까요, 결과로서 납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선사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신화를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항상 이 납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구문학과 예술작품에서 여성은 욕정의 대상이고 남성의 의지에 복종한다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또 교환 이론이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엄청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치는 농경 목축.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정착도 하고 또 일부일처제가 나타나면서 이 교환 이론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원시적 사회에서는 선물 교환 시스템이 영속적 관계를 구축하고 대립을 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교환함으로써 어떤 부족 간의 대립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의 교환으로 집단 간 결합, 동맹을 형성할 수 있었고, 이 프랑스아주라는 학자는 남성의 지배권, 여성의 낮은 가치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교환 이론을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학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냐? 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유대교, 기독교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계승한 서구 사회의 틀이 어떤 문화적 패권으로서 학술적 담론으로 되게 확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고대 시기에는 아담과 이브 신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고, 많은 종교 문헌에서는 여성을 불안정하고 미완성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톤은 이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토마스 아퀴나스 모두 남자가 완전한 인간이고 여성은 그보다 부족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때부터는 이제 그 고대 철학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판도라 같은 경우에도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을 꼬시기 위해서 어떤 신이 이렇게 내려 보낸 여성인데 그가 열어버린 항아리에는 온갖 악이 담겨 있었다. 희망만 못 빠져나왔다.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만큼 여성을 되게 불완전하고 남성을 어떤 나쁜 길로 유도하기 위한 존재로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브도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막 계속 강요한 이런 존재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의학이 발달하면서 18세기, 19세기 과학자들은 뇌 크기로 지적 능력을 증명하려고 되게 애써왔어요.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뇌 크기가 작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의 연구를 돌이켜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뇌가 대부분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이 인지, 지적, 행동 능력에 남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철학이나 신화에서 나타났던 편견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와서는 많이 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생물학적 성 때문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특히 이 의학 발달에 되게 여성에 대한 편견이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뭐 여성의 생식기의 체액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궁, 월경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고요. 여성의 육체는 평가절하가 되거나 정복의 대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아,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히스테리를 계속 부리는 이유는 이 책 때문이다. 어떤 신체적인, 신체 때문이다. 어쨌든 여성 신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신건강적으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편견을 계속 만들어 왔고요. 특히 이 여성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는 고대부터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돌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모성에 대한 어떤 신성시도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것이 여성범에 대한 통제고 가부장 체제의 기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돼서 나와서 네,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의 고대 철학, 종교에서 여성은 늘 남성에게 복종되어야 하고 종속되는 존재였다. 그래서 15, 17세기 여성이 되게 어떤 본인만의 지적 능력이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마녀 사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이 돼가지고, 저 여자는 너무 특이해. 저 여자는 마녀야. 이런 식으로 되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에도 15세기까지 서구 사회에서 교육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 많이 퍼뜨려지면서 수녀원에서는 이제 가사,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여성을 교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차별주의의 이념이 어떻게 탄생되었냐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의학에서 여성은 항상 신체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실증주의 철학에서조차도 인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계급으로 나누고 이것을 계층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부상으로 뭔가 이 여성에 대한 평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남성 지도자들은 이런 성적 평등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고요.
헨리크 입센이 인형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을 냈는데 여기에서도 여성이 타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경제적 능력에 따른 예속,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엥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건데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요소가 있으며 이는 여성의 복종과 관계가 있다고 최초로 드러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채집 사회처럼 일부 사회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장에서는 선사학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선사학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도대체 여성이라는 게 정말 이 고대 신화, 종교, 어떤 의학,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정말 타당한 논리냐, 이것이 어떤 고고학적 증거가 있냐, 이런 거를 좀, 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선사학이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사시대 때 여성이 어떤 식으로 재현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런 예술품을 통해서 어떻게 재현되어 왔고, 정말 그런 증거가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젠더 고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젠더는 시기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구조고, 남성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대 서구 사회 규범을 과거 적용해 굉장히 비판을 함으로써 생물학적 결정주의 관점으로 과거 사회를 해석하거나 노동 분배하는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 여성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아와졌냐, 그런 증거가 있냐, 이런 거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유골이 루시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단일 기원설이 이 루시의 화석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이 루시는 아프리카 대륙에 살았고 여성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가 발견됨으로써 인류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호모 사피엔스처럼 이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인류들이 전 지역으로 퍼뜨려지면서 인류가 그렇게 진화하게 되었다를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자는 선사시대의 여성이 차지했던 자리를 유물,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남긴 이미지로 좀 해석을 하고자 했는데요. 이제 진일 예술품이라고 나와요. 아트 모빌러라고 모발 아무튼 진일 예술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작은 크기의 예술품을 진일 예술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석기 시대에는 그러니까 동굴 벽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요만한 크기의 예술품들이 이렇게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발견된 여성 조각상이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부도덕한 비너스인데요. 사실 이 부도덕한 비너스라는 제목조차도 현대에 발견한 학자들이 이름 붙인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드러내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또 진일 예술품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머리쓰개를 쓴 여인, 레스피그의 비너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작품은 이쪽에 이렇게 이 사진에는 양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여성의 모습이다라고 보는데 이 조각품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90도 돌려서 보면은 이거는 남성의 성기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진을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이 재현되는 모습은 이들이 속했던 문화에 따라 다른데요. 영국에서부터 시베리아 지역까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후기 구석기 사회에서 제작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러이러했다, 여성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의 여성 표현은 벌거벗음이 가장 기본인데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기인 외음순과 남근이 표현되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자들이 해석한 것은 밖으로 드러난 성이 사교적 가치나 강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성에게 고유한 특성을 표현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가슴, 엉덩이, 외음부 이런 식으로 여성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 여성에 대한 호의나 적대로 보여질 수도 있고, 뭐 세속 신성, 부적, 호신용, 선조, 신화, 봉헌물, 재물, 이상향, 성적 대상, 생식 등등의 다양한 해석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아이고. 이제 동굴벽화에 나오는 이 외음부와 남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푸롱삭 동굴이라고 해서 이 동물의 회랑이라는 동굴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요 밑에 보이는 이 그림이 그 동굴 벽화를 이제 이 평면으로 다시 해석을 한 건데요. 저는 이 동굴 벽화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여기 보이시는 이 가운데 있는 소 말고는 그냥 선이나 점으로 표현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아니 이거를 어떻게 어떤 도구나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했지? 이런 고민을 혼자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고고학자들이 알아서 잘 해석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동물의 회랑을 보면은 최초의 성애적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찾은 건진 모르겠는데, 이 성애적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가운데 있는 이 선들 있잖아요. 이 선들 중에 어떤 것은 남성의 성기를 표현한 거고, 어떤 것은 여성의 외음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 이게 그거다라고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어서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19세기 진화론적 인류학자들은 원시에는 제약이나 금기가 없는 성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좁은 지역에 거주했던 원시 인류는 근친상간이 있었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네안데르탈린이랑 호모사피엔스가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 간에 생식이 있었음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이 초기 인류들이 출생의 방식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생식에서의 연함의 역할을 예술로 표현한 건 아니냐고 보고 있고, 막달레니안 문학이라고 해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런 동굴 벽화나 진일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됐거든요. 이 당시의 예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간 역할만 예찬했을 뿐이지 이들이 어떤 성교를 통해서 생식을 했다 이것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여성의 예술품은 되게 엉덩이가 크고 가슴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학자들이 그 당시 여성들은 항상 임신, 수유 중이어서 이렇게 신체적인 특징이 부각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 비판받았습니다. 이런 해석은 가부장제 신화며 초생식력을 부각시키는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너스가 곧 어머니냐. 그러니까 이 여성의 신체가 부각된 모습이 항상 어머니를 표현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자료는 없지만 마른 목골 조각상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마른 목골 조각상이 어쨌든 누군가가 이 여성을 보고 조각을 한 게 아니고 임신한 여성 자체가 자신의 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조각을 해서 마른 목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목에 거는 형태의 여성상이 있습니다. 이게 21개의 홈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월경 주기를 표시한 거 아니냐. 그건 그 당시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표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타났고요. 구석기 시대의 여성 표현을 이제 어머니다. 임신과 수유를 했을 것이다. 이거는 성역할 규범 가설로 해석한 거다. 그 주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그 당시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여성은 근육질이고 능숙한 이 사냥도 했던 여성으로 이제 출토가 많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 화석이라는 거는 뼈잖아요. 그 뼈에 나타난 어떤 상흔 아니면 자주 쓰는 근육이나 뼈로 인해서 이 뼈의 흔적이 남는데 그걸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은 여성은 그 당시에 근육질이었고 창을 활용해서 사냥을 했다. 이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따른 노동 구분이 있다면 여성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정주성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성은 항상 임신, 출산, 양육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여성은 자주 돌아다니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그 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과 그 결과가 계속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가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집단의 이동, 합류를 위해서 여성들도 장거리 이동을 했고, 이 그리고 동물 사냥의 주인 구석기에서는 부거제였다. 그러니까 부거제와 모거제로 나뉘는데요. 부거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북의 부족에게 이렇게 이주를 해서 사는 것이고, 모거제는 그 남성이 목의 부족에 이동을 해서 사는 건데, 사실 가부장제라고 하면은 여성이 남성 친족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동물 사냥의 주인 구석기에서는 부거제가 맞기는 한데 여성이 단순히 그 어떤 남성의 지배 때문에 이 여기로 들어간 건 아니고 같이 사냥과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 사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마리아미즈가 남자 사냥꾼 신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마리아미즈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남성이 사냥을 하고 남성이 그 무기를 어떻게 보면 독점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그 폭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가부장제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하는데요. 사실 이 파무친 여성의 저자는 그건 아니야. 사냥감을 나눈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고 누가 나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화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몇몇 원주민 사회에서 여성이 사냥 전쟁에 참여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단지 사냥, 채집, 뭐 출산, 양육 이것만 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 예술가로서 또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었다. 이거를 이제 동굴벽화에 있는 여성의 손 모양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손자국이 여러 개가 있는 동굴벽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손의 크기였고, 여성 종교 지도자가 어떤 약물이나, 그러니까 약초나 생료를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숨을 뱉는 방식으로 동굴벽화를 새겼다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어떤 무속적 상징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매장 유적으로 또 해석을 하는데요. 이 전까지 해석은 여성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 아니면 여성이 남긴 어떤 벽화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부족들이 다양한 남성, 여성의 삶으로서 아니면 그냥 인간의 존재로서 살아갔지 보편의 어떤 삶의 형태는 없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중에 또 다른 증거로서 매장 유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무덤이 여자의 무덤보다 조금 더 많지만 어느 몇몇 매장 유적을 보면은 이 여성이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 지도자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이런 장신구와 함께 매장이 된 여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민족지향적 편견이 담긴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냥채집 사회에 노동 분배와 권력 소유의 성차가 존재했고 그 원인으로 여성의 매장 유구가 드문 점을 뽑는데요. 사실 저자는 그 매장유가 드문 이유는 토양, 동물, 짐승의 영향으로 유해가 빨리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한 거다. 그리고 아예 매장을 하지 않는 집단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냥 시체를 묻는 게 아니고 독수리들 맞나요? 독수리 먹으라고 그냥 막 집 표면 위에 시체를 두고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인류가 어떤 동일한 문화나 동일한 어떤 행위 양식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감호장제 사회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감호장제 사회가 있었다고 밝혀진 것은 보노보 원숭이와 나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자는 이 원초적 감호장제도 신화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식경제, 그러니까 수렵 채집에서 생산경제, 농업 목축으로 전환되면서
남자가 권력을 차지하고 부계제가 자리 잡고 가부장제가 등장했을 것으로 많은 인류학자들이, 진화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모장제 사회가 있었더라도 되게 미숙하고 원시적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음, 구석기 시대에는 거의 없었던 것들이 이제 농경목축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재산의 보호의 영역이 생기고 체력이 더 좋다고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수확물과 가축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 북의 혈통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다양한 성적 파트너가 있었던 거죠.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농경목축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남성이 이제 자신의 자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아이를 얘는 내 애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 명의 파트너와만 이런 가족을 만들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부아르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보다 우월해졌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게 된 거죠. 목축을 하고. 그래서 인류 중에서 생명을 부여하는 성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성의 우월성이 부여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석기 사회가 모계제, 양성이 동등한 사회인 것은 맞지만 가모장제, 그러니까 어느 한 성별이 우위에 있다라고 입증할 만한 단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석기 사회에서도 인간이 평등하게 살았고 생식에 대해 몰랐고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지금은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와 금속 시대의 여성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여성 전사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르카 유적에는 바이킹족 여성이 무기와 말 두 마리와 함께 이 매장이 된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제 구석기, 신석기로 넘어가서 청동기, 철기 이 시기로 진화되면서 여성이 단순히 또 가부장제 어떤 부계제 사회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이 가사 노동도 하고 힘이 많이 드는 노동도 하고 전쟁에도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성별노동 분업,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것은 사회 내부에서 불평등이 증가하고 위계화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분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저항,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고대부터 증세까지 뭐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러 드디어 많은 학자들이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천명했지만 비백인, 비기독교인, 비귀족, 무산층, 여성 등 다양한 범죄 개인들은 이러한 보편성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기에서도 여성의 배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여성의 참정권을 최초로 주장한 올랭드프 구주가 처형됐을 만큼 여성은 여전히 뭔가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가 아니고 이제 중세에 이르러서 이 여성의 생식 그리고 계급이 등장하면서 여성이 가지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계속 억압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48년에 있었던 혁명은 여성의 시민권과 사법권 투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뭐 부족했지만 여성의 참정권의 어떤 시작을 만들었던 것만큼 계속 사법적 평등을 주장하는 이런 운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서도 여성의 투쟁들이 계속되었다. 20세기와 그 이후에서도 여성의 어떤 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에 따라 역할이 부여되었다는 선입견 일부는 무너졌고, 과학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성차별주의자들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젠더 고고학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까 계속 구구절절 이야기했던 게 여성은 당연히 가사노동, 뭐 돌봄, 임신, 출산, 양육, 집에만 있어야 돼. 이것이 아니고 구석기 시대에는 분명 여성도
수렵 채집뿐만 아니고 사냥을 했고, 그리고 철기 시대에도 여성이 바이킹 족의 리더를 했을 만큼 여성도 그 당시 남성과 똑같은 일을 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가. 그래서 젠더 고고학의 작업이 어쨌든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거를 계속 그 증거를 만들어내는 학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가부장제가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지속되는 원인은 뭐냐 했을 때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기반을 하지만 캐롤 길리건이 말한 심리적 지배가 우리는 큰 것 같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성,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의사가 이 아이들의 생식기를 보고 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성별을 지정해 주잖아요. 이걸 지정 성별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생물학적 특성을 보면서 아 얘는 남자이니까 이렇게 키워야지, 얘는 여자이니까 이렇게 키워야지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천성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이데올로기대로 키우는 거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여성, 남성,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것이 천성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모장제, 가부장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냥 인간일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맞춰서 하려고 제가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상 발제는 마치겠습니다.